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체 건강한 육군 예비역 32살 남성입니다. 대부분 여자분이실 텐데 남자인 제가 와서 싫어하시려나 염려되는데요. 저에게는 엄마처럼 따르는 이모 한 분이 계신데요. 이모가 이 유튜브를 참 좋아하세요. 저도 몇 번 듣게 되면서 여기에 훅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풍진 인생길 걷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감을 때로는 교훈을 얻고는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 사연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러니 관심 있게 들어주시리라 믿고 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2년 전 회사 신년사 발표 자리에 있던 저는 회장님 가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500명 넘는 직원을 부리는 회장님. 그 옆에 앉아 온화한 인상을 풍기는 사모님, 그리고 모든 사랑과 부를 독차지하며 컸을 외아들. 불과 3개월 전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해서 직장 내 갑질에 지쳐있던 시절이라 먼 밭에서 보는 그 모습은 그림처럼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나 같은 사람과 달라도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았을 그들에게 이질감이 들어 차가운 불평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죠. 인생 참 불공평하단 말이야. 누구는 부모 복 못 받고 자라서 갖은 천대에 하찮은 인생 취급받고 사는데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높은 곳에서 사람들 내려다보고 사르니. 회장님이 강조하는 직원들의 화학과 건설적인 미래에 대한 연설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나와 화장실에 갔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기 싫지만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빈속에 위액을 토해냈어요. 진짜 살기 싫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 난 이러다가 언제 죽으려나. 짧게 가는 건 차라리 편하겠는데 괴롭지 않게 한순간에 보내줘. 제발. 나이 30쯤 신입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지독한 일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 참 부정적인 인간이었죠. 역술가를 찾아가 내 사주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분명 마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을 아주 재수없을 사주를 타고났을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요. 초년후는 낳아준 부모와 태어난 배경이 전부라 하던데 집 떠난 부모 대신 친할아버지 손에 컸어요. 형제도 없이 딸랑 아들 하나만 낳고 개차반 아버지한테 버려두고 엄마는 어느 날 호련히 떠났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9살, 충격이 몹시 컸죠. 도박에 빠져 취중 마누라를 폭행하는 아빠한테 시달리면서도 엄마는 굳건하게 날 지켜주었던 분이었기에 엄마만은 믿고 있었거든요. 지난밤에 아빠가 엄마한테 또 그랬어요? 얼른 자라서 팔뚝이 굵어지면 그땐 바로 이 아들이 아빠를 막아줄게요. 자식이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너희 아버지도 사람 좋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언젠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거야. 지서가 살면서 어느 순간에도 절대 희망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행여나 아들이 아버지 미워할까 싶어 눈물 자국이 말라붙는 얼굴로 아빠를 끝까지 감싸던 분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가정을 더구나 날 두고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 엄마는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없는데 아버지까지 배 타고 나가는 일한다면서 집을 거의 떠나 지냈어요. 그리고 배울 것 하나 없는 인간, 사고 치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안 보고 사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돈 벌러 나갔다던 사람이 도박에 술집을 전전하고 여기저기 돈 끌어다니면서 빈대처럼 살고 있다는 걸 저도 나중엔 알아챘고요. 할아버지, 나 고등학교 그만두고 알바라도 나갈까? 지난달에 찾아온 술집 마담이 생활비 남은 돈까지 털어갔는데 무얼로 먹고 살아요. 너 먹이고 학교 보낼 정도 돈은 있으니까 그런 소리 말고 공부만 해라. 네가 공부해서 대학이라도 잘 가야 우리 살 길이 보이지. 공공근로로 푼돈만 가끔 벌어오시는 할아버지는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시는지 나한테 생활비 걱정 말고 대학 가라고 우기셨어요.
하지만 저라고 뭐 그리 머리 좋은 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쉬는 시간에도 하루 24시간 중 대부분을 공부만 해봤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성적은 반에서 5등 수준이었어요. 어찌 보면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점수가 오르지 않으니까 내 머리 탓이나 하고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자꾸만 현실을 탓하게 되더군요. 가난한 부모 닮아 머리 좋은 유전자 같은 건 나한테 없나 보네. 다른 애들처럼 학원이나 과외를 받아보았다면 지금보다는 좋을 텐데. 공부로 인생 역전하는 건 역시 안 될 말인가? 죽을 듯 아파도 학교에 결석이나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성실히 다녔지만 수능 점수는 내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네 점수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여기랑 여기 갈 수 있다고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어린 네가 무슨 돈을 벌겠다고 까부는지는 몰라도 점수 맞춰서 그냥 대학이나 가래도. 그저 그런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을 우리 형편에 어떻게 내냐고요. 됐어요. 할 때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난 공부 쪽에 영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친구 영훈이가 포차를 차린다고 하는데 그 일 같이 하면서 돈 벌어볼랍니다. 부득부득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던 할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결국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명문대까지는 아니어도 서울권내 학교에 갈 수 있었는데 오기로 똘똘 뭉쳐 어긋난 결정을 했던 거죠. 공부도 다 시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대학의 졸업장이라도 있었으면 남들한테 덜 멸시받았을까 싶어 20대 시절 내내 후회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표면상 그러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은 여전히 냉대받는 게 현실이니까요. 친구랑 같이 포장마차 차려서 장사는 좀 잘 됐다가 환경 정화라며 공무원들이 포차 치우라고 하는 통에 2년 만에 문을 닫았죠. 장사를 접고 구직해봤지만 대학 졸업장 없어 기술도 없는 나를 회사들은 번번이 탈락시키더라고요. 어떤 사이코 같은 사장은 대놓고 나한테 그랬어요. 김지서 씨, 대학을 안 간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 요즘 시대에 대학을 못 간 건 그 인간 자신이건 그 배경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야. 아니 사무직도 아니고 매장 관리하는 최저시급 자리에 대학 졸업장이 왜 필요하다죠? 이런 현실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해가 갔나요? 난 이해도 안 되고 화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구직은 접고 택배 배달 기사도 하고 장사도 차려봤어요. 젊은 패기로 열심히 하니까 할아버지랑 둘이 살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벌었지만 한 해씩 나이를 먹을수록 내 현실이 안담하고 회의감은 드는 겁니다. 그래서 22살에 충동적으로 군에 입대했어요. 군대에서 만난 사람 중 나보다 한 살 년 맞선님이 있었는데요. 그는 나보다 더 힘든 유년기를 보냈지만 스스로 벌어 대학도 다니다가 군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사는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병 시절부터 수능 공부를 뒤늦게 시작했습니다. 맞선님 형이 내 공부를 많이 도와준 덕에 제대하고 6개월 뒤 수능을 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중앙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대학을 들어가 보니 그렇게 평화로운 인생이 있을 수 없더군요.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 없다고 서름 주던 사람들 얼굴에 졸업장 내밀 생각만 하면 아무리 공부해도 힘들지 않았어요. 덕분에 3년 반 만에 대학을 조기 졸업해서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바로 내 인생이 피는 것은 아니더군요. 취업하기 어려운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한국 회사는 왜 그리 요구하는 게 많은지요. 대학 졸업장에 유수기업의 인턴 경력, 자격증, 해외 연수 경험 등등 S나 L사 등 대기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회사에 죄다 떨어지면서 또다시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두운 내 얼굴을 살피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고향에 잘 아는 후배가 다니는 회사인데 자리가 하나 났단다. 땡땡땡 화학이라고 그 회사 면접이라도 한번 보지 않겠냐? 그 말씀은 하늘에서 동아줄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면접 보겠다고 말씀드리니 회사에서 면접제의 메일이 저한테 날아오더군요.
날 떨어뜨리고 싶어서 안달난 시선, 압박하는 질문들, 여느 회사처럼 진땀 빼며 한 면접이었지만 결과는 합격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겨진 내 인생도 앞으로 다리미로 다리듯 쫙 펼쳐지겠구나 하고 많이 기뻐했어요. 더울 때 땡볕 아래 하는 일도 아니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사무실에서 앉아 하는 일, 정장 입고 출근하는 그 일을 드디어 나도 하니까요. 배달이나 장사할 때 보는 회사원이 그렇게 부럽고 멋지더니 막상 회사에서의 처우는 생각만큼 좋지 않았어요. 취직의 기쁨도 잠시, 업무보다 상사들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었고 조직 생활이라는 명분으로 갈구는 선배들의 독서를 참아냈어야 합니다. 너 같은 새끼가 뭐라고 여길 들어와서 이것도 못해? 해산물 다 흐리네 부하 새끼. 저도 사회생활 좀 해본 놈이라 어지간한 갑질에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보는 상사와 선배의 악의를 갖고 갈구대는 걸 견디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입사하고 하루하루 말라가고 얼굴에 황달기가 올라오는 등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뒤 회사에 떠들썩한 일이 생겼어요. 회장님의 사모님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사모님 장례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내 TF팀까지 꾸려졌습니다. 큰 기업에서는 상상이 가지 않겠지만 작은 회사이기도 하고 주로 힘없는 신입 위주로 장례식장 지원 업무가 주어졌어요. 당연히 저도 여기에 차출되어 장례식장에서 잡다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갈구는 상사들 눈을 피해 있으니까 마음 편하고 오히려 좋았거든요. 이바들, 여기 사모 얘기 알고 있어? 그 사모가 원래부터 정실 부인이 아니었다네. 본처 쫓아내고 그 자리 꿰찼다는데? 역시 보통 여자는 아니겠지? 좋은 분 같다고 회장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던데. 실제는 그런 여자란 거지? 역시 사람 외모만 봐서는 모르는 거구만. 그럼 장 사장은 누구 자식이야? 장 사장은 본처 사이에서 나왔다네. 지금 사모가 계무인데 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지. 희한하네. 당연히 친아들인 줄 알았어. 계모라고 해도 남의 자식은 잘 키워준 모양이야. 야, 모르는 소리 마. 사모가 어쩌다 돌아가신 줄 알아? 그 본처 소생 아들인 사장님 구하려다가 죽은 거란다. 무슨 내막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본처 쫓아내고 어쩌고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닌 모양이야. 회장님이 주변 아랑곳 않고 빈소 앞에서 오열만 하고 있잖아. 돈 보고 노렸다기보다는 찐 사랑이었단 얘기지.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자기 아들 지키려다가 죽었다는데 얼마나 미안하겠냐? 직원들끼리 소주 마시며 수근거리는 걸 엿들었는데 돌아가신 회장님 사모는 꽤 괜찮은 사람인가 했어요. 지석아, 거기 서서 뭐하고 있냐? 손님 신발들 정리하고 여기 있는 짐 1층 로비에 가져다 놔. 빨랑. 새끼가 굶떠가지고 말이야. 회장님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부서 선배가 일 시키는 바람에 도중에 나와야 했습니다. 회장 사모님 장례식답게 무수히 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갔지만 밤 10시가 넘어가니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지고 장례식장은 몇몇 사람들만 남아 고요했어요. 저녁도 못 먹었던지라 난 식사를 하기 위해 접객실에 앉았습니다. 식당 이모님이 고생 많았다며 내미는 육개장 한 그릇에 밥을 말아 후루루 먹는데 저기 안쪽 빈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회장님 사모의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가슴 깊이 뭉클대면서 뭔가 올라오는 기분? 슬픔인지 그리움 같기도 한 정말 오묘한 기분이었어요. 혹시 저분이 내가 아는 사람이던가? 어디서 봤지? 기억을 더듬다 보니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에 내 친모가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왜인지 확신으로 굳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텅 빈 빈소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가 맞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린 날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죽긴 죽어요. 그것도 남의 자식 목숨 대신에. 내 통곡 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엄마는 영정사진 속 화사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반신반의하며 원통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 안 된다고 해도요.
할아버지 왜 자꾸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여기는 할아버지가 알만한 그런 분의 빈소가 아니에요. 다른 데 찾아보세요. 아유, 내가 아는 사람이 맞다는데 그러네. 불쌍하고 가여운 여자지. 내가 해준 것은 없지만 마지막 가는 길 인사하고 부조금이라도 하러 왔소. 들어가게 좀 비켜주시오. 회사 직원은 허름한 옷차림의 어르신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라는 걸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여기에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날 보자마자 동공이 흔들리며 몹시 놀라셨죠. 아니, 지석이 네가 여기 왜 있는 거냐? 나만큼이나 할아버지 또한 내 등장에 당황하셨던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팔을 잡고 있는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에 왜 오셨냐고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회장님 사무를 알 리가? 그렇다면 설마 그분이 진짜 내 엄마 맞아요? 아휴, 그게 너 알고 있던 거로구나. 불쌍한 네 이애미한테 미안하다는 말하러 온 건데 얄궂은 운명이구나. 설마 네가 여기 있을 줄은. 애미가 가는 길이라도 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이 되었나 보다. 미안하다 지석아. 이 하래비가 너를 20년 동안 속여왔어.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내가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시고 흐르는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엄마 소식 두절이라면서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냐고요? 진짜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할아버지,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내 재촉에 하는 수 없던 할아버지는 벤치에 털썩 앉으시고 지난 날에 대해 털어놓으셨습니다. 네 아빠 도박빚이 심해서 너희 엄마가 돈 벌러 나가기로 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엄마만 네가 기다릴까봐 네 엄마 도망쳤다고 내가 거짓말했어. 처음엔 며느리가 약간이라도 꼬박꼬박 돈 보내오더니 언젠가 소식이 없어 네 엄마를 찾아가 보니 얘 사정이 어렵더구나. 그래서 그냥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고 했다. 손주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졌는지 생활비가 아니라 한 번씩 목돈을 보내오더라. 간호 자격증을 따서 어디 부잣집에서 환자 돌보며 지낸다고 들었어. 그 월급으로 우리한테 돈을 붙여주는 것 같은데 너 고등학교 졸업해서 날 찾아와서 원망을 늘어놓더구나. 아버님, 제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지석이 대학은 보내달라고 했지 않아요? 등록금은 다 마련해 주겠다고 했고요. 너희 엄마는 너 대학 안 간 곳에 사는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하다가 갔어. 그러고 나서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너 군대 갈 때나 뒤늦게 대학 입학할 때마다 늘 도움을 주었다. 심지어 지금 네 회사 들어가게 해준 사람도 바로 네 엄마야. 아, 엄마가 내 곁에 있었구나. 아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인생의 위기마다 몰래 도움을 주고 계셨구나. 엄마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서글펐습니다. 그 엄마는 이미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할아버지를 보내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벽에 기대어 엄마 영정사진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어깨를 쳤습니다. 돌아보니 회장님의 비서실장인데 저를 불러내어 밖에 주차된 차로 이끌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차에 타니 거기엔 회장님이 앉아서 날 보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너무 놀라지 말게나. 나도 자네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네. 내 아내가 자네와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알고 있나? 네, 전 엄마에 대해 오해하고 연 끊은 채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금에서야 사모님이 내 친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군. 지금 여러모로 충격이겠소. 지난 얘기는 우리 천천히 하기로 하고 지금 자네를 급히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난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내 아들 장 사장 옆에서 일해줄 수 있겠나? 자초지종 모르고 이해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내 부탁만 따라주게. 뜻밖의 회장님 말씀에 너무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엄마의 친자식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 갑자기 자기 아들의 곁을 지켜달라뇨.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장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구매팀 김사원에서 사장 비서실 김과장으로 승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회장님도 참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사람까지 붙여주실 건 또 뭐람? 어쨌든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런데 구매팀 신입인 당신을 회장님께서 왜 파격적으로 인사 발령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고 있나? 글쎄요. 그건 제가 돌아가신 사모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일까요? 라고 속으로는 되묻고 싶었죠. 하지만 사장님 앞에서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을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다며 각오를 밝히고 말았을 뿐입니다. 사모님, 아니 내 친모의 장례식 이후 주변에 많은 일들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의 사장님까지 측근의 사이가 되니 날 무시하던 구매팀 상사들은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내 눈치를 보며 설설 기더군요. 인생 처음 빽 있는 사람의 기분을 만끽하며 회사에 다니는 맛이 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내가 회장님과 어떤 사이인지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고 내게 잘 보이려는 살쾡이 같은 자들이 점점 늘었어요. 그런데 회사 안에는 뜻밖의 숨겨진 아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 기획실의 이 부장님이 날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 부장님은 회사에서 입지가 있는 인물로 명문대 졸업에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예요. 회사의 과장급으로 입사한 뒤 낙하산이니 누군가 뒤를 받쳐주고 있다느니 말이 나올 만큼 고속 승진과 사내 중요한 결정을 추진하는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던 이 부장님을 업무차 몇 번 지나친 적은 있었지만 왜 따로 부르시는 건지 그 역시 승진을 위해 날 이용하려는 건가 추측하며 갔어요. 업무 시간에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회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급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앞으로 사장님 옆에서 일하기로 배치되었다지. 회장님 직접 지시로. 맞나? 다른 사람과 같은 속셈으로 고속 승진의 이유를 나에게 물어보는 건가? 내가 돌아가신 사모님의 친자라고 밝힐 수도 없고 어쩌지? 난감해서 우물쭈물하던 차에 이 부장님 먼저 자신의 정체를 꺼내놓은 것입니다. 회장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모양이지. 자네가 사모님의 친아들이라는 걸 말이야. 네? 부장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네는 날 모르지만 난 자네를 알고 있었어. 사실 우리는 아주 옛날에 만난 적도 있던 사이야. 내가 자네의 이종 사촌 형이거든. 돌아가신 사모님은 우리 작은 이모셨고. 내가 놀랄 틈도 없이 부장님은 바로 책상 서랍에서 꺼낸 낡은 노트 몇 권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건 이모가 써오셨던 일기장이야. 회장댁 상주 간호사로 10수년을 살면서 얼마나 고되고 눈치 보며 사셨겠어. 한 달에 2번 휴가차 우리 집에 오시면 엄마랑 비빔밥 해드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나서 중얼거리셨지. 이게 사람 사는 건데 아들도 두고 난 뭐하나 이렇게 말이야. 이모 손가방엔 늘 그 노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모나 일기를 적으신 것 같았어. 이모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나한테 왔더라고. 아마도 이모는 자신에게 덮칠 위험을 감지했는지 남들에게 발각되기 전에 본인의 일기장을 조카인 나한테 택배로 보내신 것 같아. 예의가 아닌 걸 알지만 궁금해서 앞부분 몇 페이지를 보긴 했어.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아들인 네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더군.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도 이모의 부탁이었고 이만큼 회사에서 입지를 굳힌 것 또한 이모 덕분이었지. 그래서 나는 회장님의 아들과 자네 그리고 조상무까지 비밀리에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 누군가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회사가 날아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지금이니까. 그러니 자네가 해줄 일이 정말 많다네. 갑자기 만난 사촌형은 비밀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나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과 손을 맞잡으며 내 인생의 파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평생 우리 엄마에 대해 난 눈꼽만큼도 모르고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그분에 대해 알아보자. 엄마의 지난 인생에 대해서. 난 엄마의 일기장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일기 2003년 4월 10일. 아버님이 예언하듯 말씀하셨다. 자기 아들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라고. 그릇된 부부의 연우로 살다가 너 죽고 아들마저 깜빵에 갈까 무섭다고. 차라리 헤어지라고 말이다. 나인들 개차반 남편이 뭐가 좋겠는가. 지석이를 데리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아버님은 협박에 가까운 독설까지 하셨다. 우리 집안 손주는 안 된다고. 너만 사라지라고.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다고. 여자 혼자 무슨 수로 돈도 벌고 애도 키우냐며. 그날은 엄마가 헤어진 걸 깨닫고 내가 여기저기 엄마를 찾아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지자 덜컥 무서워졌다. 이러다가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막연한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지만 말이다. 어머니 일기 2008년 1월 17일. 선배 간호사에게 소개받은 집은 화학회사 대표님의 댁이었다. 날 보는 사모님의 눈빛이 무서웠고 회장님과 아드님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나빴지만 이제 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지석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네 미래를 개척해라. 돈은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일기는 오랜 세월 엄마의 고군분투해온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의 본처는 장관의 딸로 천성적으로 남을 짓밟고 배려할 줄 모르는 성격이라 엄마가 그분 때문에 몹시 힘들었대요. 회사를 처음 세운 선대 회장님부터 지금의 장 사장님인 손주까지 걸린 유전병을 외부에서 모르게 매일 집안에서의 의료 케어가 필요했답니다. 그런 이유로 집안 상주 간호사로서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 일기 2010년 8월 3일. 정략 결혼으로 맺혀진 회장님 부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는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경멸과 멸시의 눈빛을 보낼 뿐 부부간에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 회장님은 양비서라든가 아니면 유흥업소 사장이 연결해주는 여대생들과 하룻밤을 보낸다고 한다. 사람들 얘기로는 유명한 연예인 A, C양도 회장님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라 한다. 근데 또 어떻게 알아낸 사모와 여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곤 한다. 사모님이 웃긴 건 자기 또한 젊은 남자들과 바람 피우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 집에서 불쌍한 사람은 아들 민욱이뿐이다. 한창 힘든 사춘기에 저런 부모 밑에서 방황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니 나 역시 전 남편과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지석이도 이해 같았을까? 그런 민욱이가 남 같지 않고 우리 아들처럼 마음으로 자라게 된다. 내가 어머니처럼 품어주리. 최선을 다해 지병이 있는 회장님과 어린 사장님을 모시면서 두 사람은 엄마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회장님이 술김에 엄마한테 고백하셨대요. 내 여자 얘기는 들어서 이미 잘 알겠지. 그런데 서간호사, 나 소문대로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니야. 인생에서 진짜로 마음을 준 여자는 줄곧 내 어머니뿐이라는 걸 알아? 이 집에 들어오는 걸음이 늘 무거웠는데 서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 나와 민욱이를 부탁해. 회장님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만큼 엄마의 밀착 간병 시간이 늘어났고 점차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회장님의 여성 편력을 아는 만큼 마음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회장님 과거 얘기를 듣고 회한에 젖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며 점차 연민의 정을 느껴갔죠. 그렇지만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이 관계를 눈치채지 못할 회장님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놀던 대로 집 밖에서 어린 년들이랑 그러고 다니세요. 어디 붙어먹을 여자가 없어서 내 집에서 시중 드는 여자를 건드려요? 그런 민망한 소리를 어떻게 입에 올려? 다른 직원이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서간호사가 우리 집에 온 지 몇 해인데 그런 불쾌한 오해를 하나. 당신이나 잘해. 이번엔 민욱이 과외 대학생을 건드렸다지 아마.
비서실장이 그 자식 발설 못하게 입막음하느라 얼마나 곤욕을 치른 줄 알아? 하다하다 이제 아들놈 과외 선생을 건드리다니. 애 엄마답게 저신이나 잘하라고. 젊은 만큼 혈기왕성하니 안 끌릴 수가 있나? 다 늙어 빠진 당신과 같겠습니까? 예순의 당신에 비해 40대의 내 나이가 아깝죠. 난 여자로서 만개하는 시기라고. 나도 그 순진하게 생긴 놈이 돈 요구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지금 와서 당신한테 정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서간이랑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또 들리기만 해봐요. 당장 서간을 험한 꼴로 쫓아버릴 테니까. 아셨어요? 어머니 일기. 회장님 부부가 밖에서는 인품 놓고 고상한 척 연기를 잘하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톡 까놓고 하는 대화의 수준이 얼마나 저질이고 감남을려에 불과한지 말이야. 자기 집에서 부리는 사람과 남편이 정분나는 꼴을 자존심상 못 보겠다는 사모는 점차 날 옥죄어왔어. 그런 사모 때문에 머지않아 난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 그간 목돈을 좀 모아왔으니 아들 대학도 보내주고 같이 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석이는 날 엄마로 다시 받아줄까? 어머니 일기 2014년 3월 23일. 아들이 대학 가는 모습을 학수고대에 있건만 이 녀석은 대학을 포기하고 말았다. 지석이 대학 등록금 1년치도 이미 보냈는데 아버님은 지석이가 동국대를 붙은 거라고 말해놓고서 돈만 먹었다.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아들이 친구와 열었다는 포장마차에 가보았다. 하지만 막상 커버린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자 차마 대학 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읽다가 머리에 번개를 맞은 듯 오래된 기억 한 편이 떠올랐어요. 친구와 차린 포장마차에 찾아온 엄마를 나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고운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혼자 포차에 와서 눈에 띄었거든요. 그분의 교양 있고 친절한 말씨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쓰여서 친절하게 대해드렸죠. 소주 한 병에 안주를 3개나 시키셨지만 한 입씩 맛만 보고 술은 입에 대지도 않고 찬찬히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한테 몇 가지 의아한 질문을 하셨어요. 학생, 실례겠지만 궁금해서요. 막 고등학교 졸업한 어린 학생 같은데 왜 대학에 가진 않고서? 공부가 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연로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저 일찌감치 돈 벌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꼭 가세요. 인생의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고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답니다. 학생 부모님이 그 기특한 마음 알면 뿌듯하겠어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뭘요? 어머니는 어릴 때 집 나가시고 아버지도 어디로 가셨는지 얼굴도 못 봐요. 할아버지 손에서 컸는데 그러니까 저 가게 성공해서 효도해야죠. 내 말에 깜짝 놀란 여자분은 아버지가 직접 키워주신 것이 아니냐며 몇 번이나 되묻다가 당황한 기색으로 10만 원을 테이블에 남겨놓고 급히 나갔어요. 그날에 대한 기억을 엄마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난 정말 멍청하다. 날 내쫓은 시아버지의 말을 그동안 고지고대로 믿었으니. 아비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팽개치고 책임없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간 이 사실을 숨기고 나에게 돈만 받아갔던 아버님이 원망스럽다. 너무나. 그 뒤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저를 데려가서 직접 키우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끝난 일이라며 할아버지의 냉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회장님 댁에서 나온 엄마도 그 이후 할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으면서 두 분의 연락이 끊기고 만 거죠. 엄마는 다른 병원으로 취업해서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려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회장님 댁에 들어가고 맙니다. 애인과 여행을 떠났던 회장님의 본처는 그 애인에게 사기당하고 있던 사실을 깨닫고 밀월 여행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수치심과 절망감에 자신의 생을 마감한 회장님 본처 사모에 대해 어머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안쓰럽다고 해야 할까? 아픈 아들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돈 뿌리며 사랑을 구걸한 여자를. 그 여자보다는 남겨진 민욱이와 회장님의 안위가 걱정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뒤 날 찾아오셨다. 이젠 우리에게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제발 돌아와 달라고. 내켜하지 않아 고민하는 나에게 그분은 덜커덕 청혼하셨다. 어차피 지석이를 키울 수도 없는 몸. 지금 날 필요로 하는 회장님과 민욱에게 충실한 아내와 엄마가 되어주는 게 나은 선택일까? 그렇게 엄마는 회장과 결혼하고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본처 사모와 달리 가정을 세심하게 챙기고 살피는 안주인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요. 이 때문에 회장님 댁에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가 후처인지 까맣게 모르고 그 배경에 대한 의심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버텨온 세월을 일기로나마 알고 난 뒤 마음이 더 복잡하고 괴로워졌습니다. 날 떠난 엄마에게 환학년이라고 욕하던 할아버지처럼 원망하고 살았던 과거가 차라리 속은 편했어요. 엄마는 항상 날 지켜봤고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걸, 내가 방황하던 시기마다 도우려 하셨다는 걸 알고 나서 내 죄책감이 커져갔습니다. 친구와 차렸던 가게, 중국집 배달일, 공사판 막노동까지 희망 없이 하루살이처럼 지냈던 날 보며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이 이렇게 된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던 엄마의 마음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엄마의 모정을 뒤늦게 알게 된 제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김 과장, 요즘 안색이 왜 그리 안 좋나? 어제 내가 가져오라고 했던 서류는 찾아왔어?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지시로 흥신소에서 받아온 서류를 건네다가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사장님께 전해드리려던 찰나 그 서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고 사장실에 나오자마자 곧장 흥신소로 되돌아갔어요. 아까 주신 서류를 그만 분실하고 말았네요. 복사본 한 부 필요합니다. 의심 없이 흥신소 사장은 사장님에게 주었던 서류와 동일한 것을 주었는데 난 그걸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서명인 씨 사망 진상조사, 즉 우리 엄마의 사망 원인을 사장님은 조사하라 했던 거죠. 엄마의 죽음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그때 알았던 겁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하던 날 사장님은 익산 공장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원래 수행하던 비서가 휴가라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한적한 국도 어딘가에 주차하고 화장실 가겠다며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창밖을 마구 두드려서 사장님은 택시 밖으로 나왔고 그때 엄청난 성광의 헤드라이트에 눈을 감은 두 사람에게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한 겁니다. 긴박한 상황에 꼼짝 못했던 사장님을 인도로 밀치고 엄마는 그 자리에 남아 트럭에 변을 당하고 만 거죠. 결국 죽을 뻔했던 사장님은 살아남았고 그 대신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누군가가 분명 자신을 죽이려 했음을 직감했고 그 전말을 조사했는데 나 역시 배후에 누가 있는지 조사 서류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갑작스럽지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야 털어놓는군. 김 과장이 어머니의 친자식이라는 사실 말인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하지만 그거 말고요. 저희 엄마를 죽인 자에 대해서요. 회장님이 자네 정체를 알려주시고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셨네. 어머니는 나와 회장님 모두에게 은인 같은 분이니까. 그런 어머니를 해친, 아니 나를 노린 그 자를 나도 흥신소 자료 보고 알았네. 그럼 조상무가 왜 그랬던 건지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남기신 일기장에 조상무에 대해서도 모조리 적혀 있었거든요. 조지훈 상무는 회장님과 거의 한평생 회사에서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부터 회사를 키워낸 주역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불미스러운 일, 병환 등으로 모두 떠나고 회장님 곁에 남은 자는 조상무뿐이었죠. 그래서 회장님은 조상무를 믿고 자기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상무의 속에서는 회장님 뒤를 이어받을 사람은 자신이라는 야심을 키워왔습니다.
조상무는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욕뿐 아니라 그릇된 마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어요. 바로 사장님의 친어머니이자 회장님의 아내분을 사랑했던 겁니다. 예전 한때 두 사람은 실제로 불륜 관계이기도 했었죠. 물론 그 관계마저도 나중에 사장님 어머니께서 조상무를 밀어내며 끝났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다 늙은 너구리 자식 때문이라는 거지? 게다가 내 친모까지 감히 노렸어?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그 도로로 뛰어오신 건지 그걸 도무지 모르겠어. 사실은 회사의 이 부장이 저의 이중 사촌 형이고요. 어머니가 전부터 이 부장과 함께 조상무에 대한 조사를 해왔으니 아마 그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내 말에 사장님은 사촌형을 바로 불러들였고 이로써 우리가 궁금해하던 사실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과 지석이까지 모두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모두 밝히겠습니다. 이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무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고 저를 회사에 입사시킨 후 조용히 그의 동태를 살펴왔습니다. 예전 첫째 사모님과 불륜 사이였고 그때부터 회장님 자리를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삼키려는 시도도 했는데 외부 기관에서 성사되지 않거나 이모와 제가 중간에 회방을 놓아 막은 적도 있었죠. 하지만 첫째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장님 자리에 아드님을 앉히면서 조상무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조상무가 벌인 끔찍한 사고를 이미 알고 그 위험한 곳에 찾아온 거란 말이오? 그래서 날 보자마자 어머니는 조심하라고 또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내라고 하셨던 거겠군. 내가 뭐라고 비실한 날 살려낸 분이 이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어머니는 나를 떠나기 전에도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에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그게 어머니 좌우명이었나 봐요. 그리고 엄마는 사장님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친자식인 나는 제대로 엄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장례식장에서 20년 만에 조우했는데. 사장님과 나 사촌형까지 사내 셋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각자 방식으로 추모하고 오열했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아니라 이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모든 일을 바로 잡아야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요. 내 이 조상무 새끼를 족쳐야겠어.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는 걸 숨기고 한 방에 그를 골로 보낼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서 세운 전략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부장은 조상무가 회사의 주인을 바꾸려던 시도를 포착하고 증거를 모았던 것입니다. 원래는 엄마랑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장님을 해치기 전에 세상에 공개해 조상무를 응징하려 했는데 그만 조상무가 선수치고 만 거죠. 마무리 작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장님은 조상무에게 처리할 일이 있다며 외국 출장을 긴급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 조상무를 외국에 발이 묶어있게 하는 동안 우리들은 증거를 토대로 회장님께 먼저 보고하고 이후 경찰에 그의 비리와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갖춰진 조상무의 체포를 위해 공항에 몰래 포진했지요. 그리고 조상무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 회장님과 사장님 그리고 나와 이 부장 모두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 나온 조상무는 우리 네 사람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공항에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과 이 부장까지 다들 어디로 출국하는 길입니까? 이 가증스러운 새끼, 너만은 믿었거늘.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조상무의 뺨에 드립다 회장님은 굵직한 주먹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조상무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대들자 장 사장은 그의 배에 훅을 한 방 먹였어요. 내 어머니를 죽인 원수 자식, 어디 한번 또 날 죽여보라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턱주가리에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다짜고짜 맞은 조상무는 쉬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리를 후들거리며 도망치려 하자 그때 장복하던 경찰들이 뛰어나와 그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놔! 이 새끼들 왜 이래 나한테? 내가 널 동생처럼 여겼건만 이렇게 배신을 해? 앞으로 네 인생은 끝났어. 용서받지 못할 놈.
조상무, 당신이 나를 죽이려다 내 어머니까지 죽였다는 게 모두 밝혀졌어. 네 더러운 속셈은 모조리 드러났고 네 죄에 대한 증거는 잘 모아서 경찰에 넘겼으니 앞으로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이 얼빠진 자식. 너를 낳아준 친모가 버젓이 있는데 네 엄마 자리 뺏고 들어온 계모한테 어머니라 하냐? 그토록 아름답고 도도한 여자가 얼마나 외로워했는 줄 아느냐? 자신을 가져놓고도 여자로 취급해주지 않은 회장님으로부터 제 아들에게까지 외면당한 여자가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다. 그래서 장시대를 끊기게 하려고 아들놈부터 저 세상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간호사년 하나 때문에 분하다. 애초에 첫째 사모님은 당신을 장난감 정도로 여겼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필요할 때는 수아처럼 부리다가 변덕 부리면 관계를 그만두자고 발 빼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그 여자 때문에 이 엄청난 짓을 혼자 벌였다는 겁니까? 정말 어리석군요. 니꺼지 것들이 뭘 알아. 내가 서간호사 뒤를 열심히 캐서 저 친자식까지 조사해서 한꺼번에 죽였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쯤 너희들은 여기 없겠지? 가로로 찢어진 눈을 부라리며 격렬하게 웃어넘기던 조상무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여자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옆에 내가 있었다면 그렇게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 나만 두고 간 그 여자가 믿고 세상 다 망가뜨리고 싶었어. 회사라도 내 소나기에 넣으면 살고 싶어질까 했는데 이렇게 되었군. 그래, 자 가자. 감옥이든 어디든 원래부터 난 지옥에 있었으니까. 끝까지 조상무는 미친놈처럼 웃음을 흘리며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회장님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죠. 남은 우리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함께 공항을 빠져나와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조상무의 흑심을 늘 경계했던 이모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처음 이모 부탁을 들었을 때는 과한 추측이라고 했는데 이모 말이 다 맞았네요. 나는 평생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였으면 했던 그 마음이 불손하고 친모한테 미안해서요. 하지만 서간호사님은 나에게 진정 어머니처럼 해주신 분이고 우리 집의 은인입니다. 효도도 해드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게 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우리 지석 동생에게도 미안하다. 너의 어머니를 내가 빼앗았구나. 어머니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살아온 제가 사장님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시 만나서 그땐 못다한 효도도 하고 엄마 사랑도 듬뿍 받아보려고요. 어머니 산소 앞에서 우리는 합심하며 잘 살아갈 거라고 회사를 탄탄하게 지켜가리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처럼 절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리라는 의지를 다졌죠. 조성무를 회사에서 몰아낸 다음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내부 인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정하고 새로운 분위기의 혁신회사를 일궈가기 위해 장 사장은 여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 부장과 저 역시 사장님을 도우며 회사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회장님은 공항에서 병원에 가신 이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발순에 가까운 고령이고 지병까지 있으신데 의지하던 아내를 잃고 믿고 있던 조상무까지 여러모로 힘들어하셨어요. 회사 대표는 아직 회장님이시지만 공석인 관계로 사장님께서 회장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회장님 자리를 장 사장님이 물려받을 것은 분명하고요. 장 사장님은 엄마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함께한 이 부장님과 저를 신임하고 승진까지 시켜주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사 일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동반자처럼 여겨주시죠. 우리 세 남자는 기이한 인연으로 만났지만 삼형제처럼 의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살아 숨쉬는 느낌으로 매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아파트도 따로 마련해 주셔서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있죠. 지석아, 네 엄마 일 알고 나서 이 할애비를 원망하고 있지? 솔직히 조금요. 엄마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좋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절 한 번도 엄마와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요. 어차피 아버지한테는 제가 필요하지도 않았잖아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 본심 반 그리고 남의 말이 반이었다. 네 아비가 매일 제 아내를 때리고 할 때 난 무서웠어. 답답한 마음에 점집에 한번 갔더니 그 무당이 이렇게 말하더구나. 이 집은 부모와 자식의 연이 아주 가느다란 집안이야. 모두 뿔뿔이 살아야 서로가 잘 돼. 특히 아들하고 며느리 붙어 있다가는 한 사람은 죽은 사람,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될 테니 반드시 부부를 갈라놔. 이왕이면 손주도 아들 며느리랑 떨어뜨려서 키워. 그러면 다 잘 돼. 꼭 그 무당말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때 너희 아비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일단 며느리라도 살려보내야 했어. 덕분에 네 엄마도 그 좋은 회장님 집에서 살고 사무 자리까지 가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안 좋게 된 건 안타깝지만 지금 너랑 회장님 아들이랑 잘 지내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서 안심일 것 같구나. 가족들 뿔뿔이 흩어져야 잘 된다는 무당말이 어이가 없으면서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채워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이 살던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나 봐요. 이것 봐, 이것 봐. 아들은 몰라라 하고 아버지만 손주랑 잘 먹고 잘 사니까 좋습니까? 걔가 내 아들이에요. 걔가 지금 회사에서 부장까지 갔다는데 그럼 그 돈은 나한테도 권리가 있지. 일단 1억만 줘봐요. 내가 크게 한탕 불려서 돌아올 테니까. 이 자식아, 넌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도박에 빠져 사냐? 네 아비 나이가 벌써 83이야.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자식놈이라고 이제 찾아와 돈이나 요구해? 차라리 나가 죽어. 네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나가.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우리 집에 먹고 살면서 돈을 요구하니까 회사에 있어도 할아버지 걱정에 일이 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부장님의 도움으로 경호원을 배치해서 아버지한테 경찰에 체포할 테니 얼씬도 말라는 엄포와 함께 1,000만 원을 건네니 바로 사라지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여전히 인간구실 못하고 있는 그대로고요. 부모라고 다 부모다운 것이 아닌가 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보았는데 어떠셨는지요? 저에게는 이 시간이 참 값진 시간이었고요. 아마 제 사연이 업로드된 걸 보면 우리 이모가 얼마나 좋아하실지 기대되네요. 앞으로도 이 유튜브에 대한 애정 변치 말고 자주 듣고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 어떤 절망에도 희망 잃지 말고 살아가시길 빕니다. 화이팅! 결혼을 하고 나서 맨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이랑 싸울 때면 참 세상 사는 거 더럽게 힘들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혼자 울기도 울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같은 동네에 무척이나 친한 친구가 있었다는 게 참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늘 반에서 조용하고 얌전하고 숫기가 없던 친구는 처음에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 제가 워낙 성격이 밝고 활발한지라 친구가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너 뭐 하고 있어? 우리랑 같이 놀자. 라며 먼저 말을 걸고 무리에 끼워주곤 했는데 막상 친해지니까 친구는 정말 저의 버금갈 정도로 말도 많고 잘 웃고 좋은 친구더라고요. 그냥 처음 친해질 때까지가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어온 인연입니다. 물론 그 친구랑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끊김없이 쭉 연락을 하면서 지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야 여자들이 대학 가는 게 흔치 않아서 저나 친구나 대학은 안 가고 꽤나 일찍 결혼을 했었는데 서로 집 자체가 굉장히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반이었던 고등학교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꼭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는 거다. 당연하지. 너야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연락 안 하면 안 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반 몇 달은 서로 잘 지냈습니다. 집 전화로 전화도 걸고 그날 뭐 했는지, 내일 뭐 할 건지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시간이 맞는 날이면 만나서 약속도 잡았죠. 하지만 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아마 친구도 저처럼 온갖 시집살이에 시달린 게 아닐까요? 그런 친구가 한 결혼하고 5년이 지난 뒤에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혹시 시간 되면 오랜만에 한번 얼굴 볼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친구 얼굴을 제대로 떠올리기도 힘들었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먼저 연락을 걸어주니까 얼떨떨한 마음도 있으면서도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당연히 시간 내겠다고 어디서 만날까? 하고 물으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날 잔뜩 꾸미고서 친구를 보러 나갔는데 어쩜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더라고요. 그때야 저희 둘 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들지 않고 젊었을 때라 그럴만하기도 했지만 당시 저는 친구를 무척이나 오랜만에 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똑같은 친구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니나 나나 결혼한 건 똑같은데 어떻게 니는 나이 하나 먹은 티가 안 나니? 어휴,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너도 하나도 안 늙었는데 뭐. 여전히 예쁘다. 그렇게 시시콜콜 온갖 잡담을 나눴는데 어쩐지 친구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눈치를 보다가 그나저나 너도 많이 바쁜 거 아니었어? 시집 가고. 근데 어쩐 일로 연락을 했대? 뭐 나야 네가 연락 줘서 너무 기쁘지만. 이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여기 동네로 이사 왔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친구는 무척이나 먼 동네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던 거고요. 근데 저랑 같은 동네에 이사를 왔다니까 놀랍고 기쁘더라고요. 전 다른 친구들도 다 멀리 살아서 솔직히 힘들고 지칠 때마다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그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같은 동네에 산다니까. 앞으로는 서로 남편 푸념도 좀 들어주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 만나서 함께 차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쩜 웬일이야? 이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아, 너무 반갑다. 야, 우리 이제는 고등학교 때처럼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고 그러겠네. 나중에 너희 남편도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줘. 나도 우리 남편 소개시켜 줄게. 물론 우리 남편이야. 소개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아, 남편? 저기 나 실은 잔뜩 신난 제 앞에서 친구가 머뭇거리더니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이유는 과부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랑 원체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친구와 친구 남편 사이에는 애도 없어서 애 때문에 굳이 같이 살 환경도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도망을 가고 말았는데 도망간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일찍이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 무척이나 황망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비록 남편을 사랑하진 않았고 남편이 도망을 간 것에 대해서 괘씸하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길 바랬던 건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게 씩씩대며 나갔던 뒷모습이 살아서 보는 마지막 모습이었다니. 차마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이사 올 동네를 찾다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사는 동네가 집값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친구인 제가 있어서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만 너무 기뻐했네. 이사 올 거면 미리 말을 좀 하지. 내가 도와줬을 건데. 전 애써 분위기 전환을 해봤지만 쉽사리 바뀌지가 않더군요. 어쩐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 얼굴을 보니 조금 수척해진 면도 있는 것 같고 친구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전 너무 미안해서 그날 밥이랑 차 모두 제가 사고
그날의 만남 이후에도 저는 친구를 자주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인사해. 내 고등학교 때 친구야. 우리 동네로 이사로 왔는데 우리가 워낙 친했어야 말이지. 앞으로 얼굴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도 인사시키는 거야. 친구는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서 본인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겸연쩍고 미안한 얼굴이었지만 전 일부러 친구를 자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얌전하고 숫기가 없긴 했지만 친구는 혼자 지내는 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지낼 친구가 안쓰러워서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어색함 감이 보이던 친구도 남편과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낼 수 있을 만큼 조금 밝아졌고, 남편도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해하던 것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희는 금방 셋이서 무척이나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은 제가 출산을 하고 자식들이 쑥쑥 자랄 때까지도 계속되었어요. 장장 몇십 년 동안 이어진 인연이었죠. 하지만 그때쯤에는 저도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이야 아주 깨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휴일에 서로 대화도 좀 하고 그냥 여느 부부랑 별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랑 이야기를 별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고 주말만 되면 뭐가 그리 바쁜지 평소에 약속 한 번 안 잡던 사람이 자기 약속 있다며 밤늦게 들어올 거라고 하고 미리 예고까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런 날이 있을 때면 다음 날쯤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남편이 너무 무심하네. 조강지처를 몰라본다. 네 남편이. 아휴, 속상해라. 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죠. 친구한테 말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한 걸 토로할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했죠. 이제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이 일쑤였으며 심각할 때는 그냥 아예 외박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술 냄새도 풀풀 풍기고 무슨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것도 나고. 처음이야 그냥 오랜 결혼 생활을 해왔기에 아내인 저한테 소홀해진 거로만 생각을 했지 이거는 바람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도 있는데 바람이라니. 아무리 애들이 다 컸다고 해도 전 그것 하나만큼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의심일 뿐 바람을 피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부러 이 이야기는 친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동안 남편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했다고 해도 이거는 정말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하다 결국 남편 차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 배워가지고 차에 설치할 만한 카메라를 사서 남편이 자는 시간에 몰래 차키를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는 남편이 알지 못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만큼 남편이 수상하게 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냐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해였을 거야. 나이 먹고 우울해지니까 괜한 오해를 한 것이야. 오히려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라며 제 스스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이후로 일부러 한 2주일 정도는 남편이 일찍 들어오던 늦게 들어오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이 집에 오면 그게 언제든 당신 왔어? 하고서 아무런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왜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 라며 득달같이 잔소리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를 뚝 멈추니까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젠 자유롭게 놀 수 있겠다 싶었는지 그 뒤론 거의 물 만난 물고기처럼 하루 건너 하루는 꼭 외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점점 불안해지며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 칼을 갈면서 기다렸습니다. 딱 증거만 잡으면 다 끝장이라고요. 그렇게 2주일이 지났을 때 이쯤이면 충분히 많은 증거가 모였겠지 싶어서 다시 남편이 자는 시기에 몰래 주차장에 가가지곤 설치했던 카메라를 회수해 왔습니다. 카메라 안의 영상을 컴퓨터로 꺼내서 보는 과정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어찌저찌 영상 파일을 전부 컴퓨터로 옮겨놓고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게 뭐야?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여자를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운전을 하다가 손을 잡기도 하고 신호를 기다릴 때 뽀뽀를 하기도 하고 서로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의심하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던 여자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으며 현재는 과부가 된 그 친구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친구 얼굴이 나오길래 제가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남편도 친구를 하도 자주 봐서 이젠 오래 알고 지냈으니 따로 약속이라도 한번 잡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남편은 저한텐 평소에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매번 친구에게 했고 그럴 때마다 친구는 수줍은 얼굴로 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때린 것 같고 팔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평소 친구한테 남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 피는 게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분명히 친구는 겉으론 제 생각을 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남편 뒷담화를 한 것도 친구의 입을 통해서 다 전해졌을 수도 있겠죠.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었고 남편도 회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을 데리고 컴퓨터로 향했죠. 그리고 미리 바탕 화면에 깔아놓았던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당장 해명해. 둘이 언제부터 그런 사이로 지냈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둘의 바람 증거를 켜두면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는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오히려 그 영상을 뻔히 보면서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투로 저한테 뻔뻔하게 굴었죠. 남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솔직히 우리가 바람을 피게 된 것도 다 내가 이상한 탓이다. 왜 우리한테 이렇게 나오느냐. 지금 그래서 둘이 바람 피는 게 잘했다는 거야? 솔직히 당신이 우리 둘이 바람날 만하게 행동을 했잖아. 아무리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애들 다 컸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네가 최소한 뚱뚱하지만 않았어도 바람 안 났어.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진이야. 너한텐 내가 네 남편을 뺏어간 것 같겠지만 우린 네가 나랑 네 남편을 소개해줬을 때부터 마음이 통해 있던 상태였어. 운명이나 다름없지. 사실 솔직히 너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어쩔 수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미안해 그래도 지금까지 속여서. 됐어. 미안해하지 마. 그래. 이렇게 된 거 갈라서자. 나도 더 살진 못할 것 같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특히 남편 놈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친구만은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고개를 푹 숙일 줄 알았고요. 그런데 친구는 입으론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모든 게 내 탓이란 식으로 고개를 뻣뻣이 치켜들더군요. 전 이성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두 년놈들의 면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제가 쓰러질 것 같아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정말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지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보란듯이 둘이 손을 잡고 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그 광경이 꿈속에까지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애들도 다 독립했고 비록 아주 알뜰살뜰 행복한 부부는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남편과 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젠 각자 여유도 좀 있으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뒤늦게나마 예전보다는 좀 더 돈독한 부부 사이로 지내보려고 했는데 처음엔 남편이 자신이 바람핀 것을 반성하게 한 다음에 다시 저에게로 돌아왔으면 했어요. 요즘 사람들 쉽게 이혼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애들이 다 컸다고 해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진 않았고 솔직히 그 모습을 앞에서 보면서도 그냥 일시적인 충동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의 바람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닫게 해준다면 남편도 금세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이참에 잘 들켰다는 듯이 이제는 제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죠. 친구는 그날 이후 제 연락도 받지 않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바람핀 영상을 보란듯이 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자주 안 하던 저로부터 그런 영상을 받았을 친구들은 당황스러웠겠지만 당시 저는 가릴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영상을 받은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는 자초지종을 물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함께 화내주었죠. 뭐? 그 기집애 아주 나쁜 기집애네. 어디 남의 남자를 가로채? 미쳤구만 미쳤어. 우린 걔랑 다 연락 끊기로 했어. 저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윽고 그 일이 결국 친구 귀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너 그 영상 동창들한테 보냈어? 응, 보냈는데 왜? 내가 못 보낼 거 보냈나? 바람 들킨 이후로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그런 식으로 묻길래 맞다고 했더니 친구가 갑자기 제 뺨을 쫙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너 정말 제정신이야? 내 평판 같은 거 생각은 안 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서게 해놓고 그 남편이랑 오래전부터 바람핀 너는 그게 할 수 있는 짓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짓거리 안 멈춰. 갈 때까지 갈 거고 모든 사람들이 내 남편이랑 너랑 바람피고 있다는 거 알게 하는 게 내 목적이야. 그러니까 빨리 꺼져. 제 말에 씩씩거리던 친구는 바로 돌아갔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사과를 비는 상황이었죠.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얼떨떨하게 있는데 무슨 짝이라도 한 것처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친구 앞에 서 있는 저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친구를 보더니 이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우리 영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다면서? 그게 사람으로 쌀 짓이야? 졸지에 한 대 얻어맞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을 보자 남편은 친구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괜찮냐면서 친구를 부축하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식들한테는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리 애들이 다 컸다지만 아빠가 바람을 펴서 부모가 헤어지게 됐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친구가 돌아간 뒤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 여자 엄마랑 가장 친하다던 그 이모 아니야? 맞아.
친구는 꽤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랑 인연을 쌓은 만큼 당연히 제 자식들도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나름대로 자주 봤었고 제가 워낙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서 말이죠. 자식들도 자기 아빠가 바람을 핀 것도 핀 거지만 그 대상이 제 친한 친구라는 것에서 큰 충격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얼른 이혼하라고. 다른 자식들도 하루빨리 헤어지라면서 어떻게 아빠가 저럴 수 있냐. 그 친구는 친구가 맞냐며 제 대신 둘 욕을 엄청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아빠 안 볼 거야. 그냥 처음부터 우리한테 부모님은 엄마 혼자 있던 걸로 생각할 거야. 솔직히 자식들이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니까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보통 이런 일처럼 부모 중에 한 명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멀쩡히 있던 가정이 깨지는 게 자식으로서 싫을 법도 한데 그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받았을 상처만을 생각해 주는 게 참 자식들은 잘 키웠다 싶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분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저와 친구와 같이 알고 지냈던 동창들에게만 영상을 보내는 걸론 성에 차지 않았죠. 그래서 친구가 다니던 직장이랑 저와 만나기 전 중학교 동창들에게 제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영상을 전부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와 동창들에게도 똑같이 보냈죠. 애초에 자식들한테 영상을 밝힌 이후로 전 무조건적으로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고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쓰레기랑 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저는 분노로 인해서 눈이 돌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렇게 영상들을 잔뜩 뿌리고 얼마 안 가서 다들 자기 직장 동료랑 동창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제 전화가 아주 불이 나도록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너 진짜 제정신이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이거 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거 모르지? 아는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러 갈 거니까 법정에서 볼 준비해. 그래, 고소할 거면 해.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넌 네가 유리할 줄 아나 보네? 근데 잘 생각해. 너 다니는 그 잘난 직장에서 내쫓기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애걸복걸 받아달라고 매달리지나 말고. 그리고 뻔뻔하게 이렇게 먼저 연락하지 마. 아주 온갖 욕설에 고소를 하겠다느니 콩밥을 먹게 해주겠다느니 어쩌고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콧방귀만 나왔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았죠. 전 상관도 없으니 고소할 거면 하라는 얘기를 하고서 만약에 지저분하게 갈 거면 나도 생각해 둔 게 있다. 어디 너네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끝장이 먼저 나는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답장을 하곤 아예 둘을 전부 차단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결혼을 해서 독립한 상황이었는데 졸지에 남편 바람으로 이혼을 하게 된 엄마가 안쓰러웠는지 그날 이후로 거의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남편과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아예 소송을 걸고서 정말 더러운 꼴 다 보고 헤어질까 싶었지만 자식들의 만류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솔직히 나는 걱정이 돼. 지금 엄마가 화난 것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소송을 해서 엄마 마음이 풀린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소송 과정도 스트레스가 쌓일 테니까 그냥 어차피 아빠랑은 다시 안 보기로 한 거 헤어지는 건 조용히 헤어져도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럼.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 유포죄 어쩌고 저쩌고 했던 남편도 전혀 저를 고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냥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혼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이죠. 무슨 이야기를 했나 싶어서 물어보니까 딸아이가 최근에 손주를 낳았는데 남편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딸아이 자신 이야기를 하면서 손주를 한번 보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딸은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거 없는데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이제 와서 후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나쁜 짓거리를 해놓고도 뻔뻔하고 염치 없이 자식들한테는 아빠 노릇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봤자 제 자식들은 다 제 편이어서 소용도 없을 텐데. 아무튼 지금은 이혼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딸아이랑 다른 자식들한테도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하나같이 다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해서 이젠 연락이 안 오나 봅니다. 솔직히 깨속은 맞습니다. 남편도 최소한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도 느끼는 게 있겠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나요? 얻을 게 있으면 잃을 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자식들이어도 말이죠. 물론 저도 마음은 아픕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허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는 이혼을 하면 정말 제 인생도 끝나는 것 같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요. 앞으로는 자식들이랑 손주들 보면서 제 인생 살 겁니다. 들으신 여러분들도 제 남은 인생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상당히 결혼이라는 것에 회의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만 갖고 비혼이네 뭐네 한다지만 저는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말에 힘이 실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나이대의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제 사연을 들으면 그냥 혼자 살라고 하실 거예요. 제 남편은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있어 매우 큰 자랑이 되는 아들이었어요. 이것부터 뭔가 숨막히는 상황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왜 저는 늦게서 알았던 걸까요? 당장 무슨 일이 닥쳐야만 그 위협감을 깨닫게 되는 인간의 존재란 참 우습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고 나중에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만난 자리에서 감정이 좋아져서 새삼스레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줄곧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당시 너무 힘들어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몇 번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에만 빠져 있었고요. 몇 년 바짝 움직이는 동안 제 눈물겨운 노력은 저를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성실함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꾸준히 보답을 해오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중간에 동료의 배신도 겪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혔고 여기저기 매체 홍보까지 되어가면서 정말 일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잘 풀리더군요. 그러고 보니 저도 어느덧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고 사실 결혼만 안 했을 뿐 저에게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하고 알아누우실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남자친구는 저와 동갑인 39이었고 여자인 저만 결혼을 그때까지 안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 역시 그 또래 남자들 치고 한참 늦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런데 뭘 그렇게 따지시는 게 많은 건지 적어도 6, 7살은 어린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도 정말 그간 들었던 정이 무섭다고 저는 시어머니가 까탈스러운 거지 남자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날은 남자친구 입장은 상당히 완고했거든요. 어느 날 아주 비장하게 각오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제게 밉살스레 말을 던지셨고요. 아, 글쎄, 나는 허락 못한다니까? 얘를 또 왜 데리고 왔어? 현준이 너 진짜 이럴 거야? 듣자마자 불쾌함이 쑥 올라와 표정 관리가 안 되었는데 그의 질세라 바로 남자친구가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 정도로 각오한진 몰라서 저도 눈만 뻐끔거리게 되었고요. 엄마, 나 장가 안 가고 죽는 꼴 보고 싶어? 수진이 아니면
나는 결혼 안 해. 아니,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죽을지도 몰라. 얘 없으면 못 산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이제 엄마가 결정해. 얘가. 이 말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셨고 결국 옆에 계시던 아버님이 설득하셔서 겨우겨우 우리는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튼 저렇게 아들의 결심이 단단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당장 어떻게 살고 뭐를 어찌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대학 졸업하고 거의 십몇 년을 공부만 했던지라 직장도 제대로 없고 모아놓은 돈은 있을 리 만무했거든요. 어찌되었던 저에게 목숨을 걸어가며 이렇게 맹렬하게 결혼을 외친 사람이니 그 이상 저도 더 바랄 게 없게 되더라고요. 만약 반대로 내가 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저 정도면 나에게 모든 걸 걸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있는 쪽이 좀 더 내면 어떨까 싶었고요. 그래서 신혼집도 제가 주변을 알아보고 30평대로 새로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찌되었건 저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아서 그 나이에 남의 아들 뺏어가는 죄로 결혼식장 예약부터 해서 신혼집, 예단이나 이것저것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어요.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죽자 살자 올인한 상태였으니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야지 어쩌겠나 싶었어요. 자기도 어머니의 저런 모습을 싫어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제 편이 돼주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부분에선 저와 아주 뜻이 잘 맞았지만 하나 안 맞는 게 있었으니 바로 구직 활동이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공부한 시간들이랑 현재 갖고 있는 직함 같은 게 있다지만 그 나이가 되어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보다 10살 어린 창창한 애들. 그러면서도 학력 좋고 머리 회전 빠르고 체력 좋은 애들이 차고 넘치는데 말이에요. 전 사회생활을 남편보다 훨씬 일찍 오래도록 해온 데다가 이런 인사 부분도 잘 알고 있었고 별의 별 못할 경험부터 안 해본 게 없었으니 눈에 훤히 보이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곧 죽어도 대기업 아니면 안 가겠다고 버티는 덕에 결국 어머니가 그렇게 십수년 들어왔던 공부 수발이 저에게로 넘어왔지 뭐예요. 전 듣다 못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고요. 딱 1년이야. 그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된다면 나는 못 참을 것 같아. 신혼집도 내가 해오고 온갖 것들을 다 해왔는데 계속해서 나만 먹여 살리는 식으로는 갈 수 없어. 나는 자기에게 대기업 타이틀 같은 거 바라지 않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일한 만큼의 수입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 암묵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건 줄 남편도 알고는 있었는지 약간 기분 나빠하긴 했지만 어쨌건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 차쯤에 드디어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고 일하느라 매번 연신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책 한 권 끼고 집에서 커피나 마시고 집도 엉망이 되는 걸 보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수를 두었고 그렇게 겨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무리 속으로 남편을 떠밀어 보내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신혼 초 첫 달부터 나름 어머니께 도리한답시고 꽤 큰 금액의 용돈을 드렸어요. 어찌되었건 귀한 아들을 장가 보냈다고 그리 속상해 하시니 한편으론 그냥 그런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내가 여유가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 월 수입은 꾸준히 몇 년간 최소 3천에서 4, 5천을 오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1 정도 드리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매달 30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렸고 남편 수입이 없는 그 1년여의 시간도 제 수입만 갖고 살았었고요. 한창 결혼하고 초반에는 조용하신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저한테 잔소리가 들려올 시간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약간 어머니 입장도 생각이 되었거든요.
나야 자식이 없어서 모르지만 나에게 늘 짠한 감정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니 어머니 역시 본인 아들에게 그런 마음이겠지 싶었어요. 일단은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거리감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참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걸 달고 태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만 유독 그렇게 못 되셨던 걸까요?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이란 용돈을 드리고 있음에도 그게 1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 액수에도 무뎌지셨나 봐요. 초반엔 본인도 놀랐는지 좀 잠잠하다가 갈수록 이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말로 제 성질을 살살 건드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에휴, 우리 아들이 괜히 기죽어 살런지 모르겠네. 너 우리 아들 기죽이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럼 나 못 참는다. 알지? 그럼요, 어머니. 제가 왜 기를 죽여요. 그런 거 없이 저희 잘 지내요. 네가 돈 좀 많이 번다고 유세 떨고 그러는 꼴 난 절대 못 봐. 아, 그리고 용돈 입금했니? 늦지 말아라 절대. 나도 써야 할 때가 다 있으니까. 네, 그럼요. 했어요. 쥐뿔도 없이 나이만 먹은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강남 좋은 위치에 신혼집도 얻어서 살게 해주고 있고, 아들이 돈벌이 못할 때도 며느리가 순전히 자기 돈으로 살면서 본인들한테 부모랍시고 용돈도 매달 300만 원씩 꼬박 몇 년을 갖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는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다시 또 한마디씩 얹어가면서 잔소리를 늘여놓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종일토록 일하는 제 머릿속을 내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수진이 네가 그렇게 현준이를 새가 먹이채 가듯이 화간채 갔으면 쟤는 벌써 똑똑하고 어린 여자 만나서 애 몇은 낳고 잘 살았어. 지 믿어주는 여자 만나서 큰 회사 들어가서 훨씬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네가 재촉을 해가지고 저런 회사나 들어가서 기죽어 살고 있는 거야. 현준이가 얼마나 큰 인물 될 애인지 알기는 아냐? 누가 보면 제가 납치를 해서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본인 아들이 자기 이제 40 넘기면 진짜 장가 못 가는 데다가 저 아니면 죽을 거라고 단식 투쟁하고 별짓을 다 해서 허락해 주셨던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 않나요? 그런데도 왜 저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시는 건지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저 혼자 이렇게 부글부글 속 뒤집어지느니 차라리 남편에게 전화해서 한풀이라도 해야겠더군요. 매번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자기 잘못이라며 저를 달래긴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우리 엄마 대체 왜 그러냐. 너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말이야. 내가 진짜 너한테 면목이 없어. 어떻게 하면 우리 와이프 기분이 풀릴까? 정말 미안해. 이렇게까지 완전 고개를 바짝 낮추고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샵 앞에 기다렸다가 직원들 간식도 넣어주고 하니 저도 그럭저럭 그때만 확 화풀이를 하고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제 편 되어주니 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이내 스르륵 풀리고 그냥 어머니는 그런 입장이신가 보다 하고 그때마다 넘기곤 했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별다른 중재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 엄마를 바꿀 수 없다면 와이프 편이라도 잘 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남자만 보고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인생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고 별 산전수전이 다 있다지만 저는 역대 이런 고통은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 같아요.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골치를 앓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아 올려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이 사업도 처음으로 좀 쉴까 고민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무 창피해서 초반엔 친정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끙끙 앓고 멍하니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제가 이룬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훌륭한 트로피와 같다고 여겨지는 존재였는데 그게 와장창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저에게로 파편이 날아들더군요.
그날 제가 그 문자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모른 채 그 빛나는 트로피를 손에 쥐고 성실하고 배운 게 많은 착한 남편이라고 알며 그냥저냥 살 수 있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썩은 과일을 종일 입에 물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계속 살아내야 하는 건지 전 참으로 어려운 갈림길에 서게 되었어요. 어렵게 겨우 중견기업에 들어가게 된 남편은 초반엔 회사 생활이 그렇게 어렵다고 불평하고 헤맸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주변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지고 뭔가 안정이 되면서 슬슬 다닐 만하단 소리를 했고 회식도 하고 야근도 제법 하더군요. 일반 남자들의 생활 패턴이란 사실 다 이런 걸 텐데 이 남자가 드디어 이런 걸 맛보는구나 싶어서 한편으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늘어난 사업으로 인해서 매번 바쁘고 밤늦게 돌아오기도 했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확인하며 겨우 하루가 끝났음을 체감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주말에 빼곡히 시간을 보냈고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와중에 저는 경쟁 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려서 잠깐 피곤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본 것이겠거니 너무 깊게 생각한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시 눈을 씻고 돌아봐도 이건 아니더군요. 잘못 맞춰둔 남편의 알람이 연신 울리기에 끌려고 봤는데 핸드폰에 카톡으로 이름 없는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왠지 모르게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걸 왜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그때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 번도 핸드폰을 체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유독 신경이 쓰여서 가뜩이나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창을 열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제 앞길에는 지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리나가서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정말 뭐에 홀린 듯 메시지를 손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언제부터 남편이 이 메시지 상대 여자와 연락을 했는지 시기가 어느 때인지 보게 되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사람이란 참 어쩜 이렇게 슬픈 동물인 건지 혹시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때에 겹치는 시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과 손이 아주 빠르게 화면을 훑게 되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있는 제 커다란 그림자도 참 비참하게 느껴지더군요. 솔직히 언제 남편이 깰지 몰라 불안한 상태였고 전 이전에도 법적인 문제로 몇 번 불리해졌을 때 그때마다 녹음이나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상들이 남이니 그렇게 당당하게 대처했는데 내 편이라고 여겼던 남편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니 왜 그리 손이 벌벌 떨리고 계속 입이 벌어지는지 억지로 입을 다무느라 온몸에 긴장이 되었어요. 그 자리로 숨을 죽이고 남편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소리 안 나게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어요. 그리고 그 내역을 남편 핸드폰으로부터 모두 삭제했고요. 혹시 몰라 사진첩을 뒤져보니 그건 또 뭔가 흔적을 안 남기려 했었는지 한 장도 없더군요. 일단은 그렇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고 그날 저는 뭔 정신인지도 모르는 채로 옷을 챙겨서 남편이 깨기 전에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갈 데도 없고 내 집에 내가 머무를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어이가 없고 허무하더라고요. 회사 여직원에 대해서 몇 번 말을 하긴 했지만 남편과 거의 띠동갑이었고 저도 한번 얼굴을 스치듯이 본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보다 한참 어리고 생기 넘치고 예쁘장한 친구였지만 제가 너무 어수룩했던 걸까요? 남편이랑은 조금도 이성적으로 엮일 일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 해봤었거든요. 우리 남편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가 어쩌고 하는 말투하며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나는 너밖에 없다는 등의 말을 써놨더군요. 와이프는 너무 성질이 세고 결혼해서 너무 불행해. 우리 엄마한테도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몰라. 지연이 같은 여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오빠 너무 불쌍하다. 그래도 오빠 힘내.
그 여자가 하는 말 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그리고 오빠 엄마한테까지 그러는 건 정말 너무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몰라. 아무튼 알겠어. 고마워, 지연아. 너밖에 없다. 심지어 그 여자는 남자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이런 시커먼 남자를 좋다고 만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 대강 알겠더군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차며 모두 자기 재산인 것처럼 이 여자 앞에서 거짓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그 말을 꼭 해야만 지금 이 어린 여자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았는지 그렇게 저랑 이혼을 반드시 할 거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어요. 난 걔랑 꼭 이혼할 거야. 절대 그런 기센 여자랑은 못 살아. 어쩐지 최근에 야근이 늘었다고 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 듯 하더니 제가 너무 바빠서 우리 남편은 당연히 그런 쪽이랑 관계없다고 믿은 게 잘못이면 잘못이겠어요. 며칠간은 충격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고 집에도 당분간 안 들어갔어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얻어서 지내면서 잠깐 머리를 비우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나이 40 되도록 시집을 못 간 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서 시어머니한테 만날 때마다 욕을 얻어먹고 집도 해오고 살림도 하고 돈은 돈대로 쓰는 데다가 남편까지 바람을 피는데도 참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자료들을 쫙쫙 보내버렸고 사색이 된 남편은 직장으로 찾아와서 계속 귀찮게 굴며 석고대죄를 하더군요. 나중에는 영업 방해가 될 정도로 꼴 같지도 않은 몰골로 찾아와서 직원들 시켜서 쫓아내기도 했고요. 정말 그런 망신이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직원들 보기도 얼마나 창피하던지 일부러 그렇게 곤란한 내 입지를 알고 저리 소란을 피우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러나 저러나 결심을 해야 했고 이 상태로 남편과 계속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요. 제 마음에 크게 자국이 나버린 상처를 제대로 싸맬 수가 없어 괴로운 상태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일을 정리하고 갈 건 가야 했기에 저는 이혼을 말하게 되었어요. 더 늦추다가는 제정신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았고 가뜩이나 송사도 하나 걸려 있는데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계속 안고 살아가기엔 이미 제 앞의 인생에서 충분히 했다고 보여줬어요. 저는 제 사업도 있고 이후에 제 삶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심하고 내치려는데 남편은 참으로 비겁하게도 그간 못 보았던 온갖 비굴하고 못난 면들을 내보이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점점 그간에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려는 판국에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날이라는 알람이 오더군요. 제가 설정해둔 알람이긴 했지만 그걸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아서 바로 통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안 들이니 나름 그 돈 갖고 몇 년을 살아왔던 시어머니도 슬슬 반응이 오더군요. 저는 일방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와 문자들을 모두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집안 종자들은 다 똑같은 건지 제 샵을 어찌 알아냈는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날도 덥고 가뜩이나 저는 여러모로 예민해져 있는데 찾아와서는 괜한 잔소리와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차마 돈 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다른 걸로 딴지를 걸어가지고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나 봅니다. 수진이 너도 그래. 남자가 어쩌다 밖으로 돌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갖고 내쫓아? 그러기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우리 현준이 너무 잡지 말라고. 안 그래도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데 네가 잡은 거 아니냐고 그랬잖아. 그렇게 똑똑하게 돈 잘 번다고 과시해놓고선 제 앞길은 생각도 못하고 네가 완전 헛똑똑이지 뭐냐? 네가 자초한 거야. 네가. 세상에 정말 이제는 완전 저를 가해자로 만드시더군요. 저는 그때 완전 악에 받쳐 있었고 더 이상 두고 볼 게 없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당장 나가세요. 꼴 보기도 싫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그놈의 잘난 아들 키워가지고 저한테 대체 얼마를 해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건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사람이 돼가지고 분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에 핏발을 들이세우더니 눈빛이 확 변하더군요. 뭐야? 이 되먹지도 않은 게 진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순간 눈앞이 번쩍하면서 어머니가 내 뺨을 날렸다는 것을 몇 초 후에 깨달았어요. 너무 놀라 정적이 일었고 뒤에 지나가던 직원들도 놀라서 쫓아와 어머니를 붙들더군요. 나름 나도 여기서 대표이고 내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함부로 군다는 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이성을 잃고 어머니에게 그에 못지않은 대응을 날렸고 어머닌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이글이글 노려보시더군요. 바로 제가 가래침을 한가득 어머니한테 캬 퇴하며 뱉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저도 손이고 발이고 뭐고 당장 튀어나올 기세였는데 제 몸이 반응한 건 딱 바로 그거였어요. 침 뱉는 거. 그러고도 난리를 치면 저도 이상은 제어가 안 될 것 같았는데 어머닌 그렇게 머리라도 더 잡을 것처럼 구시더니 제가 뱉은 침에 어이가 없었는지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전 그때 왜 그렇게 속에서 악이 오르던지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아 어머니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내쫓았습니다. 당장 나가버리고 여기서 꺼져버리라고 말이에요. 당신 아들, 버러지 같은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내 눈앞에 뛰기만 해봐요.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를 얼마나 자기 아들의 종만도 못하게 봤으면 몇 억을 용돈으로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는 며느리에게 와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뺨까지 날릴 수 있는 거랍니까? 결국 저는 그날 너무 지쳐 탈진해버렸고 어찌어찌 집으로 들어갔는데 한동안 그렇게 이혼을 피해 도망다니던 남편이 집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어째 눈에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이 저도 모르게 섬찟했는데 제 엄마한테 말해 들었는지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허나 저 역시 정말 멀쩡히 서 있을 정신이 없었고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서 결국 경비원이며 주변 분들이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겨우 저는 합의 이혼을 거치게 되었고 집도 빼버리고 다 내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알고 세상이 무너진 느낌이 들어서 잠깐 머릿속으로 방황을 할 때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간의 세월이나 추억들, 연결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로 마음이 아파서 정말 혼돈 속을 거닐고 있었는데 상황이 저 지경까지 가게 되니 차라리 빨리 털어버리게 해준 것 같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제사 모든 근황을 다 듣고 알게 된 제 친정 가족들은 다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그냥 너 혼자 살라고 앞으로는 편히 누릴 거 누리면서 살라고 하실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 결혼이란 단어는 두 번 다시 올 수가 없고 사랑만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도 다 허무맹랑하게 느껴져요. 제가 바로 그렇게 그 동아줄을 잡고 결혼이라는 마차에 올라탄 사람인데 그랬다가 호되게 얻어맞고 돈은 돈대로 다 잃었고요. 그나마 이제 전 남편이 되어버린 작자는 뒤죽은 듯 있지만 시어머니 뭔 놈의 혈기가 그렇게 살아서 저한테 자꾸 네 잘못이라고 문자를 보내대는지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저렇게 보내오는 꼴을 보고 있지만 조만간 조치할 생각이에요. 남들 눈에 봐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저만 모르는 건가요? 제 주변 분들은 네가 뭔 잘못이냐, 저 지옥에서 잘 탈출했다고 하시는데요. 내 사람들이라서 주관적인 건지 저도 정말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막연한 위로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